잠깐이면 돼. 금방 올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버스 놓고 가지 마세요. 오빠, 차 안에서 기다려. 춥잖아. 이 말들이 제가 아내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17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96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아니었죠.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안이와 저는 처가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안이는 늘 그랬듯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음 달에 있을 동창회, 봄이 오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천안휴게소였습니다. 버스가 20분간 정차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죠. 지안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 와요. 오빠는 여기서 쉬어요. 밖에 춥잖아. 지안이는 늘 그랬듯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숄더백을 메고 있었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귀에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진주 귀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저도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지안이는 없었습니다. 매점, 식당, 주차장, 휴게소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안아, 서지안.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말하고 출발을 조금만 늦춰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20분이 더 지나도 지안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있고, 제발요, 조금만 더요. 아내가 분명 여기 어딘가에. 하지만 버스는 출발해야 했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휴게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1996년 당시 CCTV는 지금처럼 많지도 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희미한 화면에 비슷한 차림의 여성들이 여럿 지나갔을 뿐 누가 지안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게소 한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지안이가 돌아올까 싶어서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체계적인 수색을 위한 후퇴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울부짖었고 친정어머니는 며칠 만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추궁했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화장실 간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죠. 회사에 복귀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의 휴게소를 돌아다녔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
병원과 요양원도 찾아다녔죠.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천안에서 여자를 봤어요. 혼자 택시를 탔는데 제보였습니다. 당장 달려갔지만 막상 만나본 목격자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제보가 수십 개 들어왔고 저는 그때마다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까지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에서 피로감으로 그리고 의욕으로 회사 동료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고 처가 식구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도철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의심까지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절대 저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지안이는 그날 아침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도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상태였죠.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내리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도 고용했고 심령술사라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한도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지안 씨도 당신이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안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2년, 3년.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안이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제가 찾기를 멈추면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5년째 되던 해 처가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철아, 이제 지안이를 놓아주자.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 장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하자고, 그래야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지안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천안휴게소를 정기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날과 같은 시간에 가서 몇 시간씩 서 있곤 했죠.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휴게소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들도 이제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15년째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벽 한 면은 온통 지안이 사진과 실종 관련 자료들로 덮여 있었죠. 전국 지도에는 제가 찾아다닌 곳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수첩에는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과 증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한도철 씨 맞으십니까? 천안휴게소 분실물 보관소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신분증에 서지안 씨 이름이 있어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7년 만에 들은 지안이 이름이었으니까요. 당장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낡은 검은색 숄더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안이가 그날 메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어떻게 이제야.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오래된 보관함을 정리하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7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엔 전산 기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안이의 주민등록증, 지갑, 그리고 봉투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안이의 글씨로 1, 2, 3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지안이의 글씨가 틀림없었습니다. 도철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오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손이 떨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17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17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이제야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안이가 남긴 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7년 만에 발견된 지안이의 가방을 앞에 두고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철 씨, 괜찮으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시 지안이의 편지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가방 안에 있어요.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빠가 이해해 주길 바라요. 세 번째 봉투는 더 짧았습니다.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가방 바닥을 더 뒤지자 숨겨진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통장 하나와 여러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반복적인 입금 기록이 있었고 메모에는 낯선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뭐죠? 옆에서 지켜보던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한도철 씨,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년 전과는 다른 관점에서요. 그때부터 형사 윤강호 씨와 함께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형사는 4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였는데 과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한도철 씨,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종 당시 부인과의 관계, 주변 상황,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모두요. 저는 17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편지와 통장, 메모를 통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실종 몇 달 전부터 지안이가 가끔 불안해 보였어요. 전화가 오면 놀라기도 했고 외출할 때 뒤를 자꾸 돌아보기도 했죠. 그땐 직장 스트레스려니 했는데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그 전에는 강남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죠. 윤 형사는 메모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최상무, 박철, 이 이름들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들이에요.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거래 패턴과 유사해요. 대부업체라니. 지안이가 왜 사채를 써야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넉넉하진 않아도 충분히 살만했는데. 윤 형사와 함께 지안이가 다녔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7년이 지난 터라 회사는 이미 없어졌지만 당시 동료였던 사람 한 명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수 씨라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지안이요? 네, 기억하죠. 착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 연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상무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회사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지안이를 친동생처럼 아낀다면서 자꾸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무역 사업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지안이한테도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던데 지안이가 결혼 준비한다고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통장 기록을 보면 지안이는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절했다가도 결국 보증을 선 것 같았죠. 메모에 있던 박철이라는 이름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과거 강남 일대에서 대부업 브로커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지안? 아, 그 여자. 기억나죠? 최상무 보증 섰다가 된통당한 케이스였어요. 박철은 담배를 피우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처음엔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나중엔 1억 가까이 됐죠. 최상무 그놈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보증 선 사람들이 다 떠안게 된 거예요. 1억? 90년대 중반의 1억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갚으려고 무진애를 썼죠. 일도 더하고 어디서 돈도 구하고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했고요. 우리가 남편 직장이랑 집 주소, 출퇴근 시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압박했거든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니.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서 더 압박했는데 진짜로 사라졌다면서요? 박철의 표정에 잠시 의외라는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실종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최상무가 뭔가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뭘 하라고 했다던데 자세한 건 몰라요. 최상무. 모든 길이 그 사람으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수배 중인 상태였으니까요.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최상무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폐암 투병 중이었죠. 60대 후반의 그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서지안. 그래, 기억해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최상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까? 미안해요. 정말. 그땐 나도 살아야 했고, 지안이가 너무 순수해서 쉽게 믿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종 직전에 무슨 제안을 했죠? 최상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을 연출하자고 했어요. 잠시만 사라져 있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남편한테만 비밀로 하면 된다고 꼬드겼죠. 그래서요? 처음엔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마음을 바꿨죠.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같이 해결하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엔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그 후론 연락이 끊겼죠. 저도 수배 중이라 더 찾을 수가 없었고, 부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7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부산에서는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는데 윤 형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상무가 알려준 주소 근처를 수소문했지만 17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 기억나죠? 며칠 있다가 어디론가 떠났어요. 택시 타고 역으로 간 것 같던데.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최모식이라고. 아, 맞다. 그 남자가 이제 안전하니까 서울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자가 거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다니.
왜 지안이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수사는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역 기록도 다른 지역 수색도 모두 막막했죠. 지안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누군가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안이는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라졌다는 것. 왜 말하지 않았어, 지안아. 매일 밤 지안이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이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도철 씨, 부인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한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혼자 다 짊어지고 사라지는 게 때로는 그것도 사랑의 한 방식일 수 있죠. 잘못된 방식이지만 17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지안이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고.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안이도 똑같이, 아니, 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걸.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 사진이었죠. 액자도 없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지만 사진 속 저희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사진을 품에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지안이의 흔적들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죠. 알면 알수록 더 아프고 가까워질수록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윤 형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도철 씨, 가방을 다시 한번 정밀 감식했는데요. 숨겨진 게 더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본 것은 가방 안감을 뜯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열쇠 2개가 나왔죠. 이건 수첩에는 일종의 일기 같은 게 적혀 있고 테이프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속에서 지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도철 오빠 회사로 찾아간다고. 오빠 퇴근길을 미행하고 있다고. 제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빌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안이가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2월 20일. 최상무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잠시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미친 소리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빠한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오빠가 선물로 목걸이를 사줬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미안해서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어요. 1996년 1월 5일. 결심했어요. 최상무님 제안을 받기로. 하지만 딱 일주일만. 일주일 후엔 꼭 돌아올게요. 오빠 미안해요. 테이프가 끝났지만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지안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5년 8월 10일. 최상무님께 3천만 원 보증을 섰다. 한 달만 기다리면 갚는다고 했다. 믿고 싶다. 9월 15일. 최상무님 연락이 끊겼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이자 만월 300만 원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월 3일. 친정에 돈을 빌렸다. 병원비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10월 20일. 회사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도철 오빠한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 11월 11일 박철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도철 오빠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오빠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11월 25일 빚이 7천만 원이 됐다. 불가능한 금액이다. 죽고 싶다. 하지만 오빠를 남겨두고 갈 수 없다. 12월 8일 최 상무님을 다시 만났다. 사과하더니 이상한 제안을 했다. 실종을 가장하면 보험금과 위로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12월 31일 새해가 되면 모든 걸 오빠한테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박철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오빠 가족들 사진까지 들고 시댁 어른들까지 건드릴 거라고. 1996년 1월 13일 내일 부산 처가에 가는 길에 실행하기로 했다. 천안휴게소에서 사라지는 거다. 일주일만, 정말 일주일만. 그 후엔 돌아와서 모든 걸 설명할게. 수첩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1월 14일, 바로 지안이가 사라진 그날이었죠. 열쇠 2개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하나는 국민은행, 하나는 신한은행. 윤 형사와 함께 은행으로 갔죠. 첫 번째 금고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상무의 차용증, 가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명단. 지안이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더군요. 두 번째 금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금고 안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철 오빠가 모르게 모은 돈, 보험해약, 적금해약, 폐물 판 돈. 이것만이라도 갚고 싶었는데 지안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제 몰래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죠. 한도철 씨,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윤 형사가 건넨 사진들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심지어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협박 도구였군요. 네, 부인께서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상무도 박철도 아닌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이 사람은 누구죠? 윤 형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잠깐 사진 뒤에 뭐가 적혀 있네요. 1월 13일 이 사람이 부산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다. 믿어도 될까? 1월 13일 실종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마지막 열쇠일 수도 있었죠. 사진을 확대해서 여러 곳에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는 정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정민수, 60대 초반의 그는 속초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 형사와 함께 찾아갔을 때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17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지한 씨 남편분이시죠? 그동안 연락드리려 했는데 무서웠습니다. 저도 공범이 될까봐. 정민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 최상무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날도 최상무 지시로 서지한 씨를 천안휴게소에서 픽업해서 부산으로 모시라고 했죠. 그래서요? 천안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서 씨는 많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고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그런데 왜? 제가 말렸습니다. 최상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니까. 거부하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일단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해결하자고 설득했죠.
정민수는 담배를 하나 꺼내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내내 서 씨는 울었습니다. 핸드백을 꼭 안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편지 같은 거였죠. 부산에 도착해서는요, 최상무가 마련한 작은 여인숙에 모셨습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서울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최상무가 갑자기 계획을 바꿨습니다. 더 오래 숨어 있어야 한다고. 서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부르더군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서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 후로 최상무와도 연을 끊었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났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서 씨가 진짜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영 소식이 없더군요.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 씨가 제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가 일주일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해달라고. 하지만 전 겁쟁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철 오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오빠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오빠와 보낸 5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오빠를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빠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지안이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민수가 건넨 편지를 품에 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형사도 묵묵히 운전만 했죠. 제주도라는 새로운 단서가 생겼지만 그것도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형사가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도철 씨, 최상무가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양원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최상무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정민수를 만났다면서요. 최상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최상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이 꼬였어요. 지한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조치가 뭡니까? 박철이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 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해외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김 사장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고 저는 돈만 줬어요. 김 사장이 누구입니까? 연락처는? 김재석? 아니, 김재성이었나? 이미 죽었을 거예요. 5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또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단서가 생기면 또 끊어지고 희망이 보이면 또 좌절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 형사가 김 사장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옛 형사들의 증언을 모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김재성 맞습니다. 90년대에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주로 빚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사람들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을 했죠.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최상무가 거짓말한 거예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른 사기건으로요.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당장 인천으로 달려갔죠. 김재성은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브로커였지만 지금은 초라한 수감자일 뿐이었죠. 서지안. 기억나네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보내지 못했어요. 네. 김재성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보내려 했어요. 당시 조선족 동포로 위장해서 보내는 루트가 있었거든요. 서류도 다 준비했고 배편도 잡았죠. 그런데 왜? 출발 직전에 그 여자가 도망쳤어요. 인천항 근처 여관에 며칠 숨겨뒀는데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왔죠. 또 다시 화장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죠. 이틀 후에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미 박철이 사람들이 먼저 찾았더군요. 박철이가요? 네. 그 여자가 도망친 걸 알고 화가 많이 났죠. 빚독촉을 더 세게 했을 거예요. 윤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서지한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박철이가 데려간 후로는 모르겠어요. 제 일은 거기서 끝났으니까. 다시 박철. 모든 길이 그에게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을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았고 겨우 설득해서 만났을 때도 말을 아꼈죠. 김재성이 그랬다고요? 그 늙은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무슨 뜻입니까? 박철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서지아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스스로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1996년 2월 초였을 거예요.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모든 빚을 갚겠다고 했죠. 대신 시간을 좀 달라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도망쳤다가 스스로 돌아왔다니.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여자 말로는 남편한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했죠. 이미 3개월이나 끌었는데 무슨 시간을 더 준다고. 당장 갚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자 서지한 씨는 울면서 일주일만 달라고 빌었어요.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구해오겠다고. 나머지는 매달 갚겠다고. 5천만 원. 지안이가 금고에 숨겨둔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습니까? 아니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으러 갔죠. 어디로요? 박철은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 여자가 임시로 머물던 곳이 있었어요. 신림동 고시원이었죠. 가보니 방은 비어 있었고 주인 말로는 며칠 전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신림동 고시원. 새로운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시원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17년 전이에요. 지금도 있을지. 윤 형사가 나섰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철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 고시원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은 바뀌었고 건물도 리모델링 되었지만 현재 주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을 언제 인수하셨나요? 2005년이요. 그 전 주인한테 샀죠. 그 전 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수소문 끝에 이전 주인을 찾았습니다. 80대 노인이 된 그는 요양병원에 있었죠. 1996년이라. 아, 기억나네요.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젊은 여자가 한 달치 반값을 선불로 내고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짐이요? 네. 옷가지 몇 개랑 책, 그리고 이상한 서류 뭉치가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냥 보관했어요. 그 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창고에 한동안 뒀다가, 아, 맞다. 2000년쯤에 다 버렸어요. 근데 서류 중에 특이한 게 있어서 일부는 보관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집에 있을 텐데. 노인의 아들을 통해 집을 수색했고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안이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10일. 오빠, 나 지안이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신림동 작은 고시원에 있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어. 아직 정리할 게 남았거든. 최상무도, 박철도, 김재성도 모두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빠한테 돌아갈 거야. 오빠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니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꼭 돌아갈 거야. 오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치 쓰다가 급히 나간 것처럼. 서류 중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죠. 임신 5주. 윤 형사도 놀랐습니다. 서지한 씨가 임신한 상태였군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안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니. 진료 기록에는 담당 의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남 산부인과의 이정현 원장. 아직 진료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니 은퇴했지만 연락은 가능했습니다. 이정현 원장은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지안. 아, 기억나요. 특별한 환자였거든요. 왜 특별했나요? 임신한 걸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좀 있다가 직접 말하고 싶다고. 그런데 다시 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언제 왔습니까? 1996년 2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죠. 혹시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이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때 누군가 같이 왔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동생? 지안이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이름은 성이 한씨였던 것 같은데 한준호? 한준수? 그런 이름이었어요. 한준수.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 형사가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준수, 1970년생, 1996년 3월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기가 너무 겹쳐요. 서지한 씨가 사라진 직후에 이 사람도 사라진 겁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준수는 누구이고 지안이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한준수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누나를 찾았죠. 준수는 제 남동생이에요. 96년에 갑자기 사라졌죠. 혹시 서지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누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 준수가 자주 언급했어요. 도와줘야 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무슨 관계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수는 그 여자를 정말 걱정했어요. 마치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인물, 새로운 관계. 17년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준수의 누나 한정혜 씨는 60대 초반의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17년 만에 듣게 된 그녀는 눈물부터 보였죠. 준수가 정말 그 여자와 함께 사라진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기가 너무 일치합니다. 혹시 준수 씨가 남긴 물건이나 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정희 씨는 우리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준수의 방은 17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준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방을 그대로 두라고 하셔서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록이었죠. 1995년 10월 5일. 오늘 지안 누나를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선배인데 결혼했다고 들었는데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누나는 많이 수척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다. 지안이와 준수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겁니다. 11월 20일. 지안 누나의 비밀을 알게 됐다. 보증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능력이 없다. 누나는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이라고 한다. 그 형을 지키고 싶다고. 12월 10일. 누나를 설득했다. 나와 함께 도망가자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누나는 거절했다. 남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나는 누나의 남편이 부럽고 또 미웠다. 1996년 1월 20일. 누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안 휴게소에서 실종됐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누나가 최상무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을.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다. 2월 5일. 드디어 누나를 찾았다. 인천항 근처 여관에 있었다. 중국으로 보내진다고 했다. 미친 짓이다. 내가 구출하겠다고 약속했다. 2월 8일. 누나를 빼냈다. 여관 주인이 잠든 틈에 창문으로 도망쳤다. 지금 신림동 고시원에 숨겨뒀다. 누나는 많이 지쳐 보인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한다. 남편의 아이라고. 준수가 지안이를 구출한 거였습니다. 2월 15일. 누나를 설득하고 있다.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누나는 망설인다. 뱃속의 아이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2월 20일. 누나가 결심한 것 같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나는 그런 누나를 지켜보기로 했다. 2월 25일. 박철이란 놈이 누나를 찾아왔다. 숨어서 지켜봤다. 누나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5천만 원을 구해오겠다고. 그 돈은 내가 준비하기로 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면 된다. 3월 1일. 오늘 누나와 함께 은행에 갈 예정이다. 돈을 찾아서 박철에게 주고 누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게 끝나면 나도 유학을 갈 생각이다. 누나를 잊기 위해.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3월 1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혜 씨가 또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준수 물건이에요. 당시 쓰던 삐삐예요.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삐삐였지만 배터리를 교체하니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죠. 301-900 누나, 은행 앞에서 기다릴게. 301-1030 누나 어디야? 연락 좀. 301-1200 무슨 일 있어? 고시원에도 없어. 301-1500 박철 사무실 갔는데 누나 안 왔대. 거짓말 같은데. 301-1800 누나 제발 연락해줘.
준수는 그날 지안이를 기다렸지만 지안이는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윤 형사가 당시 은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한준수 씨가 3월 1일 오전 9시에 5천만 원을 인출했네요. 하지만 그 돈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시 입금된 기록도 없고, 그럼 그 돈은 한준수 씨가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때 정혜 씨가 무언가 떠올랐는지 말했습니다. 준수가 사라지던 날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준수 씨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만 하고 끊었죠. 목소리가 어땠나요? 많이 지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 지안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있었던 걸까요? 박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한준수 이야기를 꺼냈죠. 한준수? 아, 그 젊은 놈. 기억나죠? 알고 있었습니까? 서지안이랑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내 연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대학 후배더군요.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은 담배를 피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 맞아. 서지안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5천만 원 들고 온다고. 근데 안 왔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왔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잠깐 그러고 보니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사무실 앞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메모도 있었는데 서지안의 빚. 이걸로 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준수가 혼자서 돈을 갖다 놓은 걸까요? 하지만 그 후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최상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물었죠. 한준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최상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젊은이, 지안 씨를 찾아다녔죠. 3월 1일 이후에 본 적 있습니까? 봤어요. 둘이 함께. 어디서요? 최상무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배를 탔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최상무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죠. 인천 앞바다. 1996년 3월의 인천항. 윤 형사와 함께 당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3월 1일과 2일 인천항 출항 기록입니다. 중국행 화물선 3척, 일본행 여객선 1척이 있네요. 승객 명단은? 정식 명단엔 서지안이나 한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밀항도 많았어요. 특히 화물선을 통한 밀항이. 지안이와 준수가 정말 배를 탔다면 그것은 자발적이었을까요? 강제였을까요? 당시 인천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 은퇴했거나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항만 경비를 했던 70대 노인이었죠. 96년 3월. 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상한 일이었죠. 새벽에 젊은 남녀가 부두에 있었는데 여자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남자가 부축하고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화물선 하나에 올라탔어요. 중국 대련행이었죠. 선장이랑 뭔가 이야기하더니 그냥 태워주더라고요.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못 본 척했죠. 중국 대련으로 간 것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문의했지만 17년 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당시 선장도 이미 사망했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련에 사는 조선족 동포 한 분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1996년에 한국에서 온 부부를 기억합니다.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고 남자는 헌신적으로 돌봤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있다가 떠났어요. 여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큰 도시로 간다고 했죠. 베이징인지 상하이인지.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가명을 썼어요. 김민수, 김지영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 번은 실수로 진짜 이름을 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준수야라고 불렀거든요. 준수, 정말 한준수가 맞았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사진은 없지만, 여자가 남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맡기고 갔죠. 혹시 한국에서 누가 찾으면 전해달라고. 편지는 국제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지안이의 글씨가 분명했죠. 1996년 5월 10일. 도철 오빠에게 이 편지가 오빠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 중국에 있어요. 준수와 함께. 준수는 대학 후배예요.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3월 1일 모든 걸 정리하고 오빠에게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출혈이 시작됐죠. 아이를 잃을 것 같았어요. 준수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보험도 없고 신분도 불안정한 상태라 정식 병원은 갈 수 없었어요. 그때 준수가 결심했죠. 중국으로 가자고. 그곳엔 아는 의사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를 탔어요. 나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준수는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죠. 지금 아이는 무사해요.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불법 출국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준수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요. 오빠를 사랑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이게 운명인가 봐요.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지안.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안이는 살아있었구나. 아이와 함께, 준수와 함께.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7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도철 씨,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실마리를 찾았으니 끝까지 추적해 봅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선택한 길이었다는 걸. 나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는 걸. 중국 대련에서 온 편지를 품에 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안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17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어 가슴이 찢어졌죠. 윤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철 씨,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7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었고 중국은 너무 넓었으며 그들이 계속 그곳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정혜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도철 씨, 준수 통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가요? 2010년까지 간헐적으로 입금 기록이 있어요. 해외에서 온 송금인데 발신인 이름이 없어요. 2010년.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는 곳에 있었다는 말일까요? 송금 경로를 추적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홍콩을 거쳐온 돈이었고 원래 출처는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이요? 네, 마닐라의 한 은행에서 보낸 겁니다. 더 추적해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전마이너스 수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수가 필리핀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었던 걸까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답변이 왔죠. 전마이너스 수한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닐라 근교에 거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일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요? 2010년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필리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마닐라 근교의 작은 도시, 준수가 살았다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이었죠. 관리인은 60대의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부부? 아, 기억나요. 조용한 사람들이었죠. 부부였나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국 여자랑 남자,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죠. 아이. 지안이의 아이가 정말 무사히 태어났구나. 그들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여자는 늘 아팠어요. 남자가 극진히 간호했죠. 아이는 2000년생쯤 됐을 거예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더 기억해낸 게 있었죠. 아, 한국 성당에 자주 갔어요. 거기 신부님과 친했던 것 같은데 마닐라 한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2000년대부터 계셨다는 신부님이 계셨죠. 아, 그분들. 기억합니다. 신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인이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오래 투병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안이가 죽었다니.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에 있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도철이라는 이름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남자분과 아이는요? 장례 후에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연락처나. 신부님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준수, 그리고 한도윤이라는 아이 이름도 있고. 한도윤. 지안이가 아이에게 내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구나. 2010년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성인이 됐으면 이제 27살이겠네요. 27살.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2000년생, 해외 출생 기록은 없었지만 2010년에 입국 기록이 하나 있었죠. 찾았습니다. 한도윤, 2010년 6월 15일 입국, 보호자 한준수.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학적 기록도 없었죠. 그러다 윤 형사가 의외의 곳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도철 씨, 2018년 대학 입학 특별 전형 기록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해외 거주자 전형으로 S대학에 입학했네요. S대학. 지안이의 모교였습니다. 대학에 연락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직접 학교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윤 학생이요? 네, 알아요.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국제학부에 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아니, 지안이를 빼닮은 젊은 여성이었죠. 도윤아. 나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죠. 낯선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나는 한도철이야. 내 엄마의 서지안의 남편이야. 도윤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의 기다림, 그리움, 원망, 모든 것이 도윤이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엄마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엄마는 어떻게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수는? 한준수는 어디 있니?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수 아저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고 준수도 갔구나. 지안이를 끝까지 지켜준 그 사람도. 도윤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안이의 마지막 편지였죠. 도철 오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도윤이가 오빠를 찾은 거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불법 출국자 신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준수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요. 준수는 나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청춘도 미래도 사랑도. 그런 그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수와는 끝까지 선을 지켰어요. 그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나를 누나로, 도윤이를 조카로만 대했죠. 도윤이에겐 오빠가 아빠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만날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라고. 오빠를 사랑했어요.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를, 우리 딸을 사랑해 주세요. 지안. 편지를 읽으며 도윤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17년의 아픔이, 그리움이, 사랑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절 정말 사랑할 거라고. 그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지안이의 향기가 났습니다. 17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죠. 엄마가 남긴 게 또 있어요. 도윤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우리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는 날까지 끼고 계셨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려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죠. 윤 형사가 물었습니다. 한도철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도윤이와 함께.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무게라고. 그래서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맞아요, 지안아.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나누었다면, 함께 짊어졌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이제 우리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함께 나누세요.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